네, 안녕하세요. 복파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저자는 뭐 여러 사람이죠. 네, 이 책을 다루겠습니다. 자, 함께 나오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네, 옷장입니다. 오늘은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아시나요? 이 나온 지가 한 3개월? 얼마 안 됐습니다. 한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네. 되지 않았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느낌 아시겠죠? 꽤 화제가 되었고 화제가 네. 화제가 되기로 될 것을 희망하는 그런 책입니다.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근데 이슈 자체가 핫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핫해요. 태극기가 지나갔잖아. 지나갔는데 여전히 고민이죠. 이제 뭐 다시 정치 시즌 올 거고. 그래요. 사실 이 태극기 흔들던 분들이 지금은 좀 약간 양가적이라 그럴까? 옛날에는 그 우파의 수호자였는데 굳이 따지자면 누가? 그 태극기 부대가 응. 희망이 없을 때 태극 광장으로 나서서 태극기를 흔들어 주시던 분들 오케이. 되게 희망적으로 봤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그 소위 우파 쪽에 도움이 될 건가 정치적으로 아닐 건가 그거에 대한 사실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계륵처럼 되고 있다. 네. 오케이. 제가 판단하기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미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책은 이미 제가 몇 차례 소개드린 바 있는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 교회 탐구 포럼을 열고 그 포럼 이후에 이제 책으로 내는 것을 교회 탐구 포럼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탐구 포럼 시리즈의 10번째에 해당하는 약 10주년에 기념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은 말씀하신 바대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부제는 개신교 극우 현상의 배경과 형성 그리고 극복. 네, 이렇게 됐습니다. 올해 2021년 5월에 나왔으니까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으로서는 뭐 2개월, 3개월이 채 안 되는 그런 아주 따끈따끈한데 그 짧은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화제가 될. 그럼 제가 하나 제 마음을 한번 제 마음의 움직임을 보고 싶은데 저는 그동안 그 시리즈 다 좋았어요. 네. 외계인도 재밌었고 왜 이거는 왜 한 장도 열기가 싫었을까요? 저의 마음을 좀 분석해 보세요. 아니 싫었던 분이 왜 싫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니 나도 이제 느부갓네살처럼 내가 왜 싫었는지 이유부터 네가 말해. 바로야? 내가 꿨던 꿈이 뭔지 알아맞혀. 그러니까 내 꿈 자체부터 말아봤죠. 내가 왜 한 장도 열기 싫었을까? 제가 다니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 우파 현상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극기랑 근데 아마 기독교 우파 현상을 했으면 이거 봤을지도 모르겠는데 내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냥 태극기의 태자부터 듣기 싫어서 책을 열질 않았어요. 목차도 안 봤어 이거는. 내 심리를 좀 설득시켜서 오늘 끝날 때 내가 읽고 싶게 좀 도와주세요. 혹시 그 뭐 가까운데 그런 분들이 좀 존재해서 그분들에 대한 실망, 어떤 포기, 막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한테 긍휼함이 있어요. 안쓰러움도 있고 그건 있는데 그건 그건데 내가 교회탐구센터 시리즈에서 이걸 여기서까지 봐야 되나 아마 그랬나? 내가 마음을 너무 써갖고 이해하는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소진이 돼서 이 책을 읽고 또 이해하려는 게 피곤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다니엘이시네. 난 좀 이해가 되네. 내 마음이 이해가 돼. 내가 흥미롭거든. 유튜브도 다 보고 뭐 팟캐스트 다 듣는 사람인데 왜 이 책은 한 장이 열리질 않을까? 아니 사실 저는 그 강인철 교수나 뭐 김동준 교수의 한국 기독교 우파 형성 다 봐요. 열심히 봤어요. 근데 이 책을 열기가 싫었던 게 제목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지쳐갖고 그랬나 봐 마음에서. 네, 고맙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심심하면 위로를 드린다고요? 아니면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요? 심심한 네, 깊고 깊은. 그래 좋습니다. 그 마음에 이 위로를 받으시고 언젠가 여유를 찾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책은 하여튼 이 태극기 부대 혹은 태극기 집회라고 우리 흔히 정확한 명칭은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또 뭐 과거 2000년대 초반에도 시청 앞 광장 집회라는 것을 통해서 대형 교회들이 꽤 많이 집결한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최근에 또 정광훈 목사라는 이름과 더불어서 이렇게 많이 벌어진 이 집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꽤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태극기 집회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꽤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집회라는 이미지와 또 실체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그런 분들은 왜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측면을 좀 뭐 태극기 집회와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곳에서 온갖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 정확한 실체에 대해서 좀 뭐
또 실증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전 조사를 해봤을 때 사실은 의외로 또 거의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알고 싶어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 약간 좀 중의적인 좀 표현이죠. 태극기를 흔들다는 뜻이 있고, 훼손. 네, 태극기를 좀 이렇게 그 기초나 그 뿌리를 흔든다는 그런 좀 의미도 있고.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다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해내고요. 미미님이 기여하셨다. 태극기를 흔드는. 그래서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의 안팎에 대해서 좀 파고들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좀 드라이하게 좀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아예 중립적인 거는 그런 입장이란 건 세상에 없죠. 저희들도 일정한 관점이 있는데 그 뭐냐면 태극기 집회는 일정 정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그것이 개신교와 결합했을 때 꽤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어떻게 좀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은 있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막 노골적으로 한쪽 진영 입장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막 접근한다거나 그렇지 않고 최대한 이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고, 왜 그런지, 배경이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렇다면 이분들을 또 그런 현상을 우리 한국 개신교 내에서 좀 나름 좀 극복해내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좀 접근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봤는데 되게 그 입장 자세가 접근 방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제목이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 태극기 부대라고 하면 일단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고, 그래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비판적으로 받겠구나, 또 이쪽 입장에서 저쪽을 막 까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저런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방금 전에 얘기하셨듯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보긴 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는지 그걸 차근차근 밝히고, 또 이분들이 왜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됐는지를 되게 이렇게 공감적 입장에서 인터뷰와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매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차분하게 또 공감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나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장점이더라고요. 우리 또 오늘만 다니엘 하세요. 다니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두 번째로 왜 이걸 열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선입견이 저한테 있어요. 뭐 예상보다 합리적인 분들이 나왔을 거라는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건 미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가까운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는 거다. 매우 고학력자들이고 부유한 분들이고 뭐 상식적인 분들이 나온다는 걸 제가 이미 그 당시에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미 이해가 돼 있었어요. 이건 미친 극우 집단이 아니다. 나름대로 내부 정합성이 있다, 이게. 아마 그래서 그걸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내가 아는 얘기 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네, 그렇나요? 네, 그런 보도나 그런 그 뭐 혹은 선입견 혹은 개인적인 파편적인 정보는 있지만 종합적인 조사나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동안 태극기 입증이 된 거예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안팎의 태극기 집회나 뭐 혹은 극우화 현상에 대한 많은 분석들이 사실은 뭐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런 종합적인 좀 이런 조사는 사실상 특히 개신교 내에서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 이 책이나 이번 조사에 좀 의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나 구성을 좀 잠깐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의 약 절반 가량 분량은 그분들에 대한 조사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있는데 그 조사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교회탐구 포럼 시리즈는 주로 이제 조사가 그동안 핵심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또 있지만, 이번엔 특별히 태극기 부대 혹은 극우 개신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잘 알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계량적인 정량적인 조사만으로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표적 집단 심층 인터뷰라는 것을 더 넣었어요.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의 절반 가량은 조사인데 그 조사도 크게 두 부분, FGI와 설문조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이 극우 개신교 현상을 나름대로 극복하기 위한 짤막짤막한 여러분들의 좀 글을 좀 실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신학적인 측면에서 특히 정치와 공적 영역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설명하는데 공공신학이라는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조명되고 있잖아요. 공공신학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교회의 정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인지 그런 글이 하나 들어가 있고 또 이런 복음주의 자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런 극우적 사고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글도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신학적 근본주의에서 정치적 극단주의로 어떻게 변신을 하는지 그 내적 고리를 파악하는 것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초기에 좀 궁금했어요. 신학적 근본주의라고 다 정치적 보수주의, 극단주의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신학적인 근본주의, 레디컬한 입장이라면 정치적으로도 아주 레디컬한 좌쪽, 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뚜렷하게 생각했는데 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신학적 근본주의는 왜 정치적 우파와만 결탁을 하는가? 그 내적 고리가 무엇인가가 좀 궁금했는데 그런 내적 고리에 대한 규명을 하는 글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인의 입장에서 과거 2000년대 초반부터 시청 앞 광장을 메웠던 이런 교회의 오래된 정치 참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런 면에서 2019년 정광훈 이후로 정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태극기 집회는 그 이전에 시청 앞 광장 기도회와 더불어서 어떤 영속성이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새로운지 그러니까 이것은 오래된 운동의 다른 변신인지 아니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집회인지를 좀 밝히는 그런 글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굉장히 이 책에서 좋아하는 부분이긴 한데 복음주의 내의 어떤 반지성주의적 어떤 영성과 경향이 규명하는 그런 글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극기 분대나 이런 정치적 극우 현상이라는 것의 여러 원인, 심층 원인을 볼 때 그 중에 하나는 어떤 반지성주의적 어떤 그런 경향이 원래 정치적 극단주의에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특별히 개신교 내에 특히 개신교 내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복음주의적 어떤 신앙 행태의 어떤 측면이 반지성주의라는 고리를 통해서 정치적 극우와 결탁되기 쉬운 구조인지 그러니까 복음주의 내의 어떤 부분을 탁 건드리면 이건 바로 정치적 극우로 갈 수 있는 그런 약한 고리가 사실은 내적으로 있는 거 아니냐 복음주의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냐 그래서 바로 이게 정치적 극우로 쉽게 결탁되는 거 아니냐 다른 교단이나 다른 신학적 전통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규명하는 글도 좀 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앞에 절반 부분을 통해서 소위 좀 비교적 극우적인 행태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내적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었다면 뒷부분 절반을 통해서는 그런 분들을 좀 나름대로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신학적, 역사적 또 우리 사회적 또 그리고 내적인 고리들을 밝히는 그런 것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 책을 좀 순서 있게 따라가면 비교적 그런 현상을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고 혹은 내적으로 극복하는데 좀 일정한 시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목차 좋네요. 네. 기획 잘했네. 들어보니까 괜찮죠. 마땅히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보고 동기부여가 되네. 네.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겠죠. 네. 잘하셨어요, 진짜.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뭐 뒷부분은 뭐 그냥 각자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부분에 이루어졌던 조사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조금 뭐 소개하면 좀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FGI라고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하는데 이 FG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할까 처음에 고민이 많았거든요. 사실 극우라는 게 이게 정치 사상적으로 극우라는 게 명확하게 정의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또 유럽의 전통과 우리의 전통이 또 다르죠.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극우라고 하면 인종주의와 많이 연결돼 있고 전체주의와 많이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인종주의라고 할 만한 게 크게 드러나지도 않고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좀 묘하죠.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와 좀 묘하게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그런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그렇다고 보기도 좀 묘하고 그래서 뭐 극우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 되나 반공이죠, 반공. 그렇죠. 그 조사해야 되나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FGI 대상자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사람. 네, 그 사람들을 그래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했고 이거는 사실 약간 지역적 영향도 받는 요소잖아요. 태극기 집회라는 것은 시청 앞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좀 한정된 얘기라서 대구와 광주라고 하는
지역적인 변수를 좀 고려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뭐 물리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태극기 집회에 다 참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지역에서 조사할 때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사람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연령별로도 뭐 60대 이상, 그다음에 뭐 40, 50대, 그다음에 20, 30대 중에도 꽤 태극기 집회 참석자가 있다는 저희가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도 한 그룹 잡았고, 그다음에 목회자 그룹도 한 그룹 잡아서 목회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참여하는가. 그다음에 대구에서, 그다음에 광주에서도 태극기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까? 있지. 그 사람들은 서울과 대구와 또 어떤 면에서 다를까? 또 이건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애초에 기획이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광주에서는 못 찾았어요. 광주에도 그런 사람이 외국교수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 것과 FGI 하도록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참여시킨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설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FGI나 이런 거 설문조사 할 때는 패널이라고 기본적으로 그걸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광주 지역에 그 패널들을 돌려봤을 때는 참가 의향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못 찾았고, 목회자 중에서도 못 찾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목회자는 한두 명 그냥 개인 인터뷰밖에 못 했는데, 우리가 자신의 광주 좋네. 네. 그래서 목회자 중에도 당연히 많겠죠. 근데 뭐 많아요. 네, 그런데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 있는 차마 것과 못 나온다는 거잖아. 차마 못 있어도. 나온다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요 조사가 그러면서 좀 아쉬운 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수도권 20, 30대 그룹 하나, 수도권 40대 그룹 하나, 5, 60대 그룹 하나, 대구 5, 60대 그룹 하나, 뭐 이렇게 네 그룹밖에 못 했어요. 요 그룹들 FJ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어떠냐면 그 원웨이 미러라고 있죠. 한쪽 면에서만 보이고 마치 범죄 수사관에서 하는 것처럼, 맞아. 그보다는 물론 이렇게 취조실 같지는 않고 훨씬 밝은 분위기지만 그런데 한 7, 8명이 있어서 쫙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그치. 참관하고, 혹시나 좀 제가 더 궁금해서 질문할 게 있었으면 중간에 쪽지로 전해줘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는 게 꽤 흥미가 있었고요. 저로서도 그렇게 뭐 태극기 집회를 20번 이상 참석한 그런 사람들, 특히 그중에 20, 30대 그룹도 있었으니까 보는 것이 그 사람들 대화와 이렇게 대답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좀 흥미 있었거든요. 멀쩡한 사람들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꽤 평범한 사람들. 한나 아렌트가 그 유명한 악의 평범성을 얘기한 것처럼, 뭐 굳이 거기에 패러디를 한다면 극우의 평범성, 꽤 멀쩡하고 꽤 내적 논리도 있는 가진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야. 네,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좀 우리 이웃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 이것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별한 한두 사람의 괴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좀 그 FGI 참석하면서 좀 놀랬고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 가운데 좀 모순 같은 것들도 좀 발견했던 것들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들은 뭐 극우라고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스스로 이게 극우는 어떤 사람들입니까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했을 때 말도 안 통하고 말만 하면 욕만 하고 가스통 들고 나오고 자기도 구분하는구나. 그런 사람들 극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설정한 극우, 또 본인들이 또 자신은 그 선 아니라고 생각했던 극우와 또 몇 가지 교차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런 특징들이 사실은 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 0점, 가장 진보적 0점, 가장 보수적 10점이라고 했을 때 0점부터 10점까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9점, 10점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장 보수적인 끝에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가스통 들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지. 미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초에 없어서 제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시중에 문재인은 빨갱이다, 이런 얘기, 공산주의자라는 얘기가 있다, 빨갱이라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의 100%다 손 들어. 확실하게 믿고 있구나. 네. 거기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 있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빨갱이다. 네네. 그 대통령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과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설정한 일정한 극우의 이미지가 있는데, 또 다른 질문을 던져보면 크게 다르지 않는 인식도 사실은 공유할 수 한다는 것이, 그런 거 발견한 게 좀 굉장히 좀 흥미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GI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서 너무 재밌는 게 많은데, 제가 뭐 스포일러처럼 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라서 다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그러면 이제 뭐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 이 사람들한테 최근에 시국이나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초기에 오프닝 질문처럼 할 때 대부분이 엄청 걱정을 하죠. 나라 걱정을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라 걱정. 네, 이대로 문제가 많다. 북한테 수납당할 거다. 이렇게 뭐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한 절반 이상은 됐고 이제 많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게 염려하신데도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후속 질문을 던졌더니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언론 탓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좌파 언론 탓? 언론이 아니요. 그렇죠. 조중동. 아니요. 그 좌파 언론이 현재 정부와 좌파에게 잠식됐다고. 네, 메이저 언론이 생각하는 거죠. 좌파라는 얘기. KBS, 그렇죠. MBC가. 네네. 그래서 모든 방송과 신문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좌파 눈치를 보느라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이 하나 없고 그나마 신의 한수 유튜브 유명한 그거 다 보는구나. 신의 한수가 그나마 옳은 그 몇 가지 들을 만한 얘기해서 그것밖에 볼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꽤 절반 이상은 됐어요. 뉴스공장과 신의 한수가 싸우는 거야? 되게 재밌는 게 뭐 이쪽 뭐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뭐 민주당 쪽이나 네. 뭐 또 좌파 쪽도 언론이 문제다라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이분들도 똑같이 언론이 문제다라 그러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도 이제 그거 들으면서 놀랐던 게 사실은 이제 소위 진보적이 개혁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언론 탓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도 언론 탓을 한다는 거야. 도대체 실체를 안 드러낸다. 언론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냐? 언론이 그러면 중립을 잘 지키는 걸지도 몰라요.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난 반댈세.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언론 탓을 한다는 것이 좀 흥미롭고요. 두 번째 우리 사회가 이렇게 시국이 걱정될 정도로 된 이유 중에 하나로 또 많은 분들이 언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언급한 게 교육이었어요. 놀랍게도. 학교 교육. 네, 학교 교육. 그래서 과거 정교조 후예들이 다 교사가 돼서 다 아이들을 초중고 시절부터 좌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즘 문제가 많다. 특히 이 얘기는 20, 30대 중에서도 많이 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배웠다고? 왜냐하면 20, 30대 중에서는 그 FGI에 나온 소위 극우적 사고와 태극기 부대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 중에 자기가 소수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를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왜 그렇게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봤더니 다 그런 어릴 때부터 우리 이 학교 교육이 다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부터 시작해서 박정희에 대해서 다 학교 교실에서 배울 때 그런 식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20, 30대가 돼서 신의 한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다시 봤더니 사실은 그렇게 자기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지만 박정희나 이승만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지 그러니까 20, 30대가 박정희 향수가 없잖아요. 자기 경험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이분들한테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고 했을 때 1위가 박정희가 나왔거든요. 또 뭐 이승만, 그다음에 전두환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분 20, 30대가 5, 60대가 그런 건 이해가 가잖아요. 근데 20, 30대가 그러는 것은 사후에 다시 재교육을 받은 거죠. 예, 자기도 친구들 또래 그룹처럼 초중고 때는 학교 교육에서 그렇게 받았지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유튜브나 이런 걸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위험해질 뻔한 걸 살린 사람들이 그분들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라를 구했지 사실. 네. 그러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언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것이 교육이 문제다. 그래서 이 교육으로부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저런 또 FGI 얘기가 많은데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실제 그 얘기를 다 채록을 했어요? 녹취를 다 하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다 올렸어? 그걸 또 편집을 해야죠. 녹취를 다 해서 올려서 쓸만한 재밌는 그렇죠. 부분, 유용한 부분. 편집, 약간 편집. 그 하면 이 책이 몇 권 분량인데. 몇 시간 했는데 그 돈이를? 그러니까 4그룹인데 한 그룹당 2시간씩.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3그룹을 지켜봤어요. 한 그룹 대구사 할 때는 제가 못 갔고요. 나머지 3그룹 할 때는 양상은 비슷해요. 대화하는 방식이는. 네네. 놀랍다 그것도. 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그냥 막연히 이미지로만 가지고 있었던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실제로도 그 사람들의 직접적인 얘기를 들어주셔서 꽤 흥미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비교적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책의 좀 일부라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부에서 설문조사도 뭐 여러 가지 아주 재밌는 재밌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우리가 기억할 만한 인상적인 데이터가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우 개신교인의 정체를 우리가 밝히는 것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었잖아요.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결국은 그게 궁금하잖아요.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거 기독교인들이 실제 전체 교회 안에, 기독교 기독교 안에 안에. 네,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실제 이 조사를 했으면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맞혀 봅시다. 네, 한번 추정해 보세요. 네. 여기서 극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도?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 정도?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 정도? 그래서 그 기준도 사실은 다양할 수 나갈 있어요. 의향이 있다까지. 네, 그 기준도 다양할 수 있어서 사실은 몇 퍼센트다 딱 말할 수 없고 약간 범위로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전 세대를 상대로 평균적으로 네,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약간 충격적이에요, 아니면 뭐 예상 가능할 것 같아요. 예상 가능. 이거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몇 충격적일 수도 프로일까? 있고 예상 가능할 수도 있고. 한 추정해 보세요. 50%? 전체 기독교인의? 응. 아우, 그건 너무 충격적인 숫자. 너무 많이 간 거야? 네, 너무 많이 갔어? 그러면 다행이다. 아유 건강하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럼 아니에요. 30% 돈다. 30%. 네. 우리 다랑어님은 보수적인 기독교인은 한 70, 80% 될 것 같고 다만 네. 이제 극우까지 가면은 한 뭐 20%? 아니면 한국의 전체 극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렇죠. 그죠? 대개는 그렇습니다. 그대로 대개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 개신교인 조사를 저희가 뭐 몇 년 동안 여러 이슈에 대해서 다 같이 해봤는데 큰 틀로 보면요, 한국 사회 전체 평균하고 20%인가 보다. 같이 이제 갑니다. 20, 30% 안에 들어가.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는 어떻게 했냐면 보수 개신교인만 조사했어요. 보수. 극우가 아니고 보수. 아까 말했듯이 0점부터 10점까지 체크한 다음에 본인이 개신교인입니까? 체크. 그 다음에 개신교인이라면 그 다음 질문에서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몇 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체크할 수 있잖아요. 7점 이상만, 나머지는 다 소팅하고 7점 이상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중에 7점부터를 보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3, 4, 5, 6을 중도라고 생각할 수 오케이. 있고 0, 1, 2, 3을 진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7점 이상 된 사람들만 조사했어요. 그러니까 보수 기독교인, 보수 개신교인만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극우의 비율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요소를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스스로 극우파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가 설문조사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극우파일까? 아니면 자신의 이념 주소 아까 적잖아요. 10점이라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10점이라고 적은 사람을 극우파로 봐야 될까?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있지만 뭐 지지한다.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 맞는 말만 하기 때문에 적극 지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적극 지지하는 사람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도 저희가 던졌기 때문에 그럼 정광훈 목사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을 극우파로 봐야 될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을 저희가 던졌는데 어느 질문의 대답을 가중치를 높게 둬야 될까요? 이래서 어려운 건데 도대체 그거를 분간하기로 할 거면은 네. 정강호도로 하는 게 좋겠는데 가장 네. 분명한 느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봤을 때 정광훈 목사 지지를 기준으로 하면 보수적 개신교인 중에서 30%입니다. 보수 전체 개신교인 중에 아니라 보수적 개신교인들 중에 30%고요. 스스로 극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한 사람은 18.9%입니다. 네. 그다음에 그 자신의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점수. 그래서 9점이나 10점을 사실은 매우 보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9점 이상, 9점과 10점을 합한 사람이 21.6%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데이터 분석 기법을 좀 사용했거든요. 여러 질문을 던져놓고 응답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를 묶는 그런 데이터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것을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집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 군집 분석을 해보면 이번 조사에서 유형 1부터 유형 4까지 나옵니다. 이념형, 행동형, 소심형, 뭐 중도형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번 클러스터 분석을 응답 유형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었을 때 이념형과 행동형이 여러 가지 특징을 봤을 때 극우적 특징을 보여요. 그렇게 클러스터 분석을 했을 때 그 두 비율을 합하면 41%가 나옵니다. 보수적 개신교인 중에. 그럼 종합하면 최소로 잡으면 21%부터 최대를 잡으면 41%까지 나오는 거죠. 보수 개신교의 40%에서 20%까지가 네. 극우로 본다. 그러면 전체 개신교인 중에 얼마냐 하면 저희가 항상 미치겠네. 조사를 해보면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얼마 됐습니까라고 전체 개신교를 하면 놀랍게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나와요. 중도, 보수,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건 어느 조사에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얼추 33%라고 그렇지. 보수 개신교를 생각하면 그럼 33% 곱하기 23, 33% 곱하기 41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전체 개신교인 중에서는 얼추 6, 7%에서 최대 한 13%까지
그럼 극우파다. 과잉 대표 되고 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절반은 극우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강 대표가 생각할 필요 세네. 없고 한 얼추 10% 안팎이다 이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현재 저희 조사에서는 최선의 추정치이고요.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많다, 적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0% 안팎 중에는 소위 말하는 목회자, 중직자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지. 일반 평신도 비율보다 중직자나 목회자들 중에 책임자들 쪽이 높을 것 그래서 같아. 리더십까지. 교회 내에 목소리가 실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됐다. 이제 그런 측면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측면일 수도 있고. 60대 엘리트 리더십들이 다 대부분인 그렇죠. 쪽이죠. 일반 성도들보다 가만히 목회자나 장로 권사 그룹에서 정광훈 목사 지지자가 훨씬 높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교인들과 이반되고 있다고 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 전체로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소수에게 끌려다니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뭐 극우의 비율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제 극우 성향과 비극우 성향 개신교인들을 나눠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본인이 평소에 저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러는가라는 거야라고 좀 궁금하거나 좀 그런 의문이 많았던 분들이라면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찬찬히 좀 들여다보면 나름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다른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반됐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고 더 이상 그 중간층 교인들을 현재 목회자들이나 종직자들이 리드하지 못하겠구나. 그 생각도 드는데요. 좀 의도치 않은 그 생각입니다만, 뭐 저는 따로 놀게 생겼다 앞으로 그 문제는. 사실은 뭐 저희가 뭐 다양한 조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극우 성향 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도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도 많은 경우에는 중직자 그룹 이상과 목회자 그룹과 일반 성도 간의 생각 차이가 사실은 꽤 많이 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골이 있다. 거기 악이 깃든다고 했는데 연결돼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렇군요. 뭐 거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가? 네. 근데 이 책이 많이 팔리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제 개인적인 욕심은 많이 화제가 되고 많이 어때요? 팔렸으면 부수가 좋겠습니다. 나가는 것 같아요? 뭐 피해서 알지. 네. 그 반응이 다른 주제에 비해서 그 전도 되게 좋은 주제였고 사실은 한 번 다 짚어봐야 되는데 뭐 그때보다는 좀 더 반응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사실 그 실제로 팔린 거보다 이게 좀 사람들이 많이 알려졌는지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그러니까 출판계 사람들 만나보면 이거 엄청 잘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실제 나간 거보다. 아이고 보람 있으시겠네. 아마 교회 중직자들이 볼 것 같은데. 당신들 얘기. 근데 실제로 나가야죠. 그렇죠. 실제 나가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나간 거에 비해서 오케이. 주변에서 그냥 이거 되게 좋은 주제고 굉장히 많이 팔렸죠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기획은 이제 많이 팔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시기에 적절하게 분석이 돼 있으면 유용하게 쓰이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죠? 네. 판매로 그리고 저희도 문제는. 뭐 이거 최초에 기획했을 때는 사실은 약간 걱정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최초에 기획했을 때는 태극기 집회가 이미 한풀 꺾였고 그러니까. 당시 정광훈 목사 그 집회 주도자는 감옥에 있는 그렇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흘러간 주제가 아닌가 했을 때 기획을 했는데 이거 막 조사하고 그도 하기로 하고 이건 왜냐하면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그리고 이런 개신교 극우 정치 광장으로 정치적으로 나가는 현상은 과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광훈 개인의 운명과 상관없이 계속 있을 것이라는 측면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제대로 된 좀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했는데 뭐 재밌는 것은 그런 우려를 안고 시작했는데 한참 이 조사 중간에 2020년 작년이죠. 8.15 집회가 있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중간에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확산이 뭐 보는 관점에 다 다르지만 하여튼 그 기점으로 해서 많이 좀 퍼졌고 해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태극기 집회와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서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이 이슈가 다시 되살아난 맞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궁금해했어. 네. 기독교인들이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저희는 혹시 다 죽은 뭐 주제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뭐 이 주제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는 거 보니까 내년 선거 앞으로도 한국 교회와 정치의 문제는 계속해서 좀 이 이슈는 중요할 것 같다. 기자들이 많이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슈 분석할 때. 알겠습니다.
설득됐습니다. 예. 내가 왜 안 받는지도 알았고 또 내부 목차를 보니 굉장히 재밌겠습니다. 예,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